자, 안녕하세요. 북서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8.0 1편 강의 첫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지했듯이 그 역교론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교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교재 홍보 말씀드리자면, 요거 이제 역교론의 8.0 1편, 상권, 그러니까 그 역교론 편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기출문제 관련된 나온 내용이 있으면 2편,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기출문제 찾아가지고 풀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강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책을 읽어주는 남자 해가지고, 요번에,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연도는 역교론을 하기 때문에, 역교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격자 서브 노트인데 그거는 이제 딱 보니까 역교론 부분은 좀 약간 미비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국사하고 세계사 부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충적으로 할 테니까 여기는 제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필요한 교재는 이제 1편 3권하고요. 그 다음에 2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8편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 남자 강독 부분은 그 남색 책이 이제 요번 있고 뭐 녹색 책, 그 다음에 파란 책, 그 다음에 이제 6편 있죠, 6편. 6편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행 방법은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게 그 남색 책, 녹색 책, 파란 책, 그 다음 갈색 책 일부, 검은 책 일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있는 내용들 다 다루지 못해요. 왜냐면 역교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항상 그 뭐냐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뽑아서 내용 선정을 하고 만약에 나올 것 같은 것들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루진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 강의 교재에서 이제 다룰 것은 전체 문제 중에 8, 90% 정도 맞추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다루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거나 찾아서 아니면 제가 이제 강독 부분에서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선 큰 뼈대만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밀한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강독책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가기 전에 일단 기출을 한번 봐야 되죠. 기출 분석. 예. 자, 여기 기출 문제 분석을 제가 지금까지 그 관련된 내용들, 기출에 나왔던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봤어요. 특히 역교론 같은 경우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사, 세계사에 비해서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요번 연도에도 그 뭐 기출에 잘 안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역교론에서 보면 두세 문제 빼놓고 거의 기출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역교론은 크게 교육과정 파트 한 분 있고요. 그다음 역사이론, 교육이론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뭘 보냐면 요번에 15년 개정교육과정하고 그냥 파란 책에 있는 교수 용어기 부분 있죠? 용어기 부분에서 실처교육과정까지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이론, 교육이론. 그러니까 요번에서 이제 그 할 것은 남색책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남색책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것 또한 큰 줄기인데 이 교수학습 방법도 녹색책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남색책과 녹색책 그 포괄하는 것이 파란책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갈색책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요번 연도에는 그 역사교육 이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요번에 역사교육 이론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사교육 이론 부분만 공부하면 되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해마다 출제진이 바뀌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 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4, 5년 정도 이렇게 패턴 보고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은 다 유형은 공부를 해두셔야 돼.
예,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정근대 시대와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과정 번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교육과정 있죠? 그 이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역사. 역사 교육사라고 이제 부르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기는요. 동문서습, 그다음 국사교본, 동국사약. 한 문제씩, 한두 문제씩 다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년 개정 과정은 이제 지나갔죠.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 방법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예, 들어오세요. 예, 예. 15년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좀 나오기가 약간 힘들다. 왜냐면 지금 정부 안에서 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뭐 한국사나 역사 이제 많이 다시 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디가 나올 거냐면 이번 연도나 작년에 뭐 어디 나왔어요? 재작년에. 이거는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었죠. 교수 요목기하고 3차 교육과정.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 쭉 내용 정리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공부를 해 두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그 뒤편에 그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포만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뒤에 넘어가서, 여기, 역사교육의 의의와 특징을 보면요. 자, 역사교육의 의의와 특징이 뭐냐면, 그, 남색책 1장,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내용도 있어요. 남색책하고 파란책의 내용들인데 뭐 사료 비판 내용이 있는데 사료 비판은 이 구회지만 이 사료 비판 상당히 요즘에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추는 회마다 또 나오죠.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건너뛰어서 나올 수 있고요. 숄만의 분류도 나왔죠. 예. 그래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예. 근데 그럼 작년에 올해는 안 나올 거나 어떤 분은 이제 역교동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3개년을 3년 전에 것은 다 빼고 문제 낸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대체로 그래요. 근데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나온 데서 하나 또 나올 수가 있어. 요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뭐냐면 역할극 있죠. 역할극. 네, 극학 수업. 재작년에 나왔죠. 근데 뭐예요? 올해도 나왔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리하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교도는 뭐 몇 년치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통째로 외워두시면 돼요. 공부해두시면. 예. 자, 이제 슐마의 분류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대 구분 문제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객관식이 나왔던 두 문제 나왔던 건데 주관식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버그의 발견법은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역사교육 목적과 관련돼 갖고 니어 하이트 논쟁이죠. 갑자기 듣보잡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남색책 1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좀 많이 단순 요약하면 쉬워. 뭐 외제적, 내재적. 근데 좀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도 이번 교재 준비하면서 한두 시간 동안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 깨우침을 얻었거든요. 예, 그 깨우침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학사 연구방법론. 자, 이 사학사는 뭐냐면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랑케사학이라든지 항상 자주 나오는 거죠. 텍스트론. 텍스트론이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있고, 해체적 읽기나 쓰기 이런 것도 텍스트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입장에서 그 당시 모더니즘의 역사학의 전제 조건 세 가지 비판하는 내용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 신문화사와 노동사는 이제 보면 노동사나 신문화사는 이게 신문화 안에 노동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게 전공 쪽에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 보면 예전 공사기출에서 이제 두 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사학위는 이제 브라질 아나락파, 이런 사학들이고, 이런 사학들은 이제 주로 객관식 기출문제 때 나왔던 건데,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끄집어낼 때가. 자, 그 다음에 간년노스의 콜링우드 크로체인데, 크로체는 아주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 최근에 좀 나온 게 객관식 때 콜링우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한동안 또 안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보통 방법론이라고 딱 하면, 교수 학습 방법론을 생각해요.
탐구학습 이런 거, 비교학습. 근데 여기에서 방법론은 연구 방법론이야. 연구 방법은 뭐예요? 어떤 건 역사교육론이나 교육학, 그 다음에 역사학을 연구할 때 필요했던 방법론이죠. 예, 그래서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러니까 이건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학문을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교수학 방법은 좀 달라요.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은 두세 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한동안 또 안 나왔거든요. 군에 객관식 때 나오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선고력과 상상력 요 부분인데 요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로 내용에 비해서는 기출 빈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야.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주관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누굴 이렇게 말했고, 누가 누굴 이렇게 말했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갈색적에도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출을 딱 분석해 보니까 한국학자들의 견해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김환중 씨 예전에 이제 하고 이제 최상우 씨가 예전에 역사적 사고력 하이범주 논쟁 해갖고 어떻게 됐나 아주 객관식 한번 나왔고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리와 하이트 논쟁 나오면 항상 외국학자들의 논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한국학자의 견해는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 출제했다가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좀 객관적이고 이제 논지 여지가 없는 외국학자 견해들을 주로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역교도에서 있다고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채점하기 어려운 데는 대략 좀 빼버리면 돼요. 요건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겠다고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쓴 사람 역교론 교수님도 이해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역교론 자체가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지고 온 거야. 다 뺏겨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이해 못하고 그냥 번역한 게 되게 많고 우리나라 학자들의 그 내용도 되게 그 학문의 뼈대 있죠.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뼈대를 바탕으로 그냥 거기다 뭐만 다는 거예요. 각주만 단 거야. 주석만. 예.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많은 것들은 그냥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역사사고과 상상력 부분에는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역사가의 생각 습관. 이거 나오죠. 세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항상 주는 나오는 게 출처 확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위범주는 예전에 나왔던 역사 판단력. 그 다음에 역사상 특징. 그 다음에 삽입.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설명과 이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감정이입, 추체험. 요 부분에도 나왔죠? 네, 감정이입과 추체험 구분하는 거. 그 다음 추체험의 학습 모델, 남색책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합리적 설명하고 이제 그 밑에 성향적 설명 이런. 해마다 나와. 네, 그래서 약간 한두 개 쉴 수 있지만 경련으로 나오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 합리적 설명 이론, 모충에 나온 거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음에 또 성향성 이론도 나올 수 있고요. 공부해 두시고 총괄 이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그다음 감정이입 단계, 그다음 이번에는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뭐 감정이입 추천점 차이.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한 번씩 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삐아제 이론을 볼게요. 삐아제 이론은 예전에 한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동안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주관식 때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나오니까 때려치자.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객관식 때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것도 몇 년 쉬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 뭐 영역 고유 이론과 영역 중립인지론. 그래서 이거 뭐 줄여서 그 영고론 뭐 이렇게 영일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시험장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썼다가는 틀리게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차이점이 있고 할렘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지체, 뭐 가설 연조사고 비판 내용도 있고 인증적 사고나 구성주의, 특히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몇 차 교육과정 관련되면 7차 교육과정 관련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나 다른 교과에서 다 강조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역중립 이론 비판 등등 대본 출신 나왔고요.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도 예전에는 한번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기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 기초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특히 갈색책 있는 내용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 내러티브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안 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전 이항 대비적 방식. 톨보스키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갈색 책을 안 보다가 갈색 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비판적 읽기 쓰기라든지 역사를 안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나올까 이게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거든요. 경북권의 최교사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맨날 이상한 데서 잘 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년 지났기 때문에 뭐예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작년하고 올해 있죠. 문제가 좀 약간 변화가 많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역도론뿐만 아니라 다른가 보면. 왜냐면 이 2년마다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야. 그러면 문제 패턴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16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뭐 수능 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교대로 이렇게 막과한 식으로 이렇게 팀이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그 안에 약간 미세한 변화도 있겠지만. 자, 하여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이제 상당히 안 나왔다.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단독 문제도 거의 안 나왔고, 지금까지. 근데 요번에 나왔죠? 비판적 읽기 쓰기. 갈색책 4장에 있는 내용. 그 교사의 조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것이 뭐냐, 역사인식이,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는 것에 따라서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죠.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유형에, 기출문제에 두 번이나 나왔던 거고, 기출문제 분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오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갈색책에 있어요. 근데 갈색책 잘 읽어보시면, 세네 줄인가? 두세 줄밖에 없어. 간략간략하게만. 근데 어디에 자세히 나왔냐? 검은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갈색 책 내용은 검은 책 내용은 뭐예요? 요약한 거야. 그래서 자세한 예문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검은 책을 보셔야 돼요. 검은 책. 검은 책을 누가 쓰시는지 아시죠? 예, 김한종 씨가 썼어요. 원래 교수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서 그냥 김한종이라 할게요. 예, 김한종 씨가 쓴 건데 가끔씩 이제 그 보충자료로서 발췌도 하면 괜찮아요. 이 검은 책. 그래서 객관식 기출 때는 좀 나왔고 요번에도 역사 안다 부분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쫙 한번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마인드맵 삼아 이제 나갈 것이 1장이었던 역사교육의 의의와 특징이에요. 자, 역사교육의 의의와 특징 관련된 장은 파란책하고 남색책 1장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나온 데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리와 하이트 논쟁이 나왔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교육의 의의가 뭐고 역사교육이 왜 교육학과 역사학과 다른 점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자세한 내용들의 전반적인 개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남색책 일장 부분을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뒤에 더 오히려 자세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부해 주실 때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딱 보면 여러분들 딱 보면 아 이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딱 제 눈에 띄거든요. 이걸 잘 골라야 돼 역균에서는. 근데 안 나오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치중해가지고 거기에 막 시간 투자해갖고 이게 뭘까 고민하면 뭐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고 그런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역사학과 역사교육 의미 해가지고 그 역사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에 따른 과거 사실이나 사건의 변화 탐구, 그다음 과거 인간의 행위에 연구된 다양한 번역 탐구, 그다음에 그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학, 철학, 그다음에 또 과학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역사 소설 문학 내러티브적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역사 연구에는 과학적 성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나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역사적인 어떤 역사의 특징, 역사교육의 특징 얘기할 때는 어디를 강조할까요? 과학적 사고보다는 뭐죠? 문학적 사고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역사교육하고 이제 뭐가 대립하고 있죠? 사회과하고 대립하고 있어. 사회과하고 통합이냐 분리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회과학은 어디예요? 상대적으로 과학적 사고죠. 근데 역사학은 상대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문학은 아니에요. 팩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고, 다만 상대적 비교할 때 뭐죠? 사회과학보다는 어디에 더 치중해 있다? 문학적 상상력. 요 부분이 더 치중돼 있다요. 근데 주역과 문학적 상상력은 또 차이가 있어요. 요 부분은,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요 부분이 역사학이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철학적 논제로 이제, 번져가는데, 대표의 간념론자, 뭐, 실증론자, 어떤 그 논제.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보다는 뒤에 사학사 부분에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 역사학의 개념. 그러면, 역사학을 뭐하고 해갖고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역사교육이죠. 근데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좀 달라, 또. 그리고 역사교육학자는 이 역사학의 어떤 하부 종속 학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안 해요. 기분 나빠요. 특히 교육학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 제3의 학문, 독자적 학문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일장 남색 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역사교육은 역사학도 아니고 뭐다? 교육학도 아니다. 그래서 교과교육의 한 분야의 역사교육학의 독립된 학문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까지 달달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남색지 읽을 때 이런 거 있구나. 얘네들 심정이 그렇구나. 그리고 문제 방향이 어떻게 날것을 하는 거면 예측만 하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역사학의 개념이 뭐냐? 그 안에는 역사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고 과거 인간 행동과 이해하고 현재 주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요. 바람직한 역사의 기능과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고 역사와 교육이 유기적 통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거기에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기계적 결합이야. 그러니까 역사학과 교육학이 단순히 유기적 결합이죠. 단순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이게 기계적 결합이죠. 근데 여기는 1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임명 게시판에 자주 나오는 기호미가 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화학적 변질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뭐냐면 독자적 학문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남색 측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 근데 이런 역사교육의 개념은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외울 거와 외우지 않을 거를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돼. 예, 딱 직감으로.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뭐 역사교육의 특징이 뭐 시간성과 관련된 개념, 인과관계, 계속성,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역사교육은 인간 활동의 촉진에 다른 학문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요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은 문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포괄하는 학문 교육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어디를 더 강조한다? 문학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회과학과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역사학과 사회과학을 보자.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자, 연구 대상이 인간 행위죠. 그건 공통점이죠. 그리고 인간 행위 중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항공적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개념이 뭐예요? 동일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학의 본질적 개념보다는 역사학이 뭐죠? 사회과학에서 차용된 개념들이 많아. 이제 나중에 개념 학습할 때 개념 부분에 얘기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사회 적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사회학, 경제학 이런 데서 차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연구 방법 공통점이 많아요. 여기에서 연구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연구 방법. 질적 연구, 그다음 양적 연구,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연구 방법, 뭐 가설 일반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그럼 차이점을 보면 일단 역사학은 보편성보다 뭘 강조한다? 특수성을 강조해. 개별성을 강조하고. 근데 사회과학은 인간 행동의 유사성, 그다음 일반성, 법칙,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상대적으로. 자, 그다음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활 전체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데 사회과학은 그 인간의 한 면만 연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쫙 펴보시면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있죠. 한 시대에. 근데 사회과가 뭐야? 뭐 경제사, 사회사, 한 면만 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러나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 용어적 의미가 있어요. 되게 이제 내러티브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해. 쉽게 대중들이 이해될 수 있는. 엄밀하게 또 정의된 개념도 아니고. 근데 사회학은 엄밀하고 정의된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이런 식으로 할 때 딱 정의가 내리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 개념을. 예.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에는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엄격하지 않고요. 사회과학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엄격히 한다.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은 주로 내러티브를 선호하죠. 근데 이제 사회과학은 분석적, 이론적.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왜 있는가, 항상 있으면 왜 원인이 있는가를 원인 1, 2, 3, 4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면 역사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의 대가가 누구야, 요즘에 뜨고 있는? 설민석이죠. 설민석. 내러티브 방식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설민석 강의가 이런 형식이야.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가설은 이제 보조적이고 반향적인 데 반해서 그래서 계속 수정이 돼요. 맥락적으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해석학에서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해요. 해석학적 순환. 예.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 관련돼 갖고 논한책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공부할 필요 없겠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가설 자체가 핵심이야. 예.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나가는 결론이 있게 돼. 그러니까 어제생각 탐구학습 방법 있죠? 요번에 기출에 나왔던 그 절차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하고 역사학은 탐구학습 방법을 상당히 강조해요. 특히 사회과학적인 방법에서 되게 강조해요. 탐구학습. 우리는 이제 사료학습 연결되는데, 예전에는 탐구학습이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왔어. 왜냐면 이제 왜 안 나왔냐면, 이게 이제 사회과학하고 비슷하다. 최근에 이상하게 또 나오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 자, 거기에 보면 사회과 역사과 통합이나 사회과 왜 통합해야 되냐? 역사의 독립적인 입장인데 사회과 통합은 주로 어느 교과가 주장했어요? 일반 사회. 그래서 이제 6차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이 됐죠. 심지어는 7차 교육과정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6차 교육과정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역사라는 과목 없애자고 했어. 다 어디에 통합시켜? 사회에 한 묶음으로 통합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게 대세로 하다가 이게 여론이 이제 드니까 어떻게 들고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한국사를 없애냐. 말도 안 된다. 일반 사회 교수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타협책이 뭐예요? 책은 교과는 하나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뭐죠? 과목은 하나지만 뭐죠? 책은 두 개를 시술 분리해서 가르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7차 교육과 개정에 다시 분리 방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추세가 통사하고 통합사에 넘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통합을 해야 하니 많으니 이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합격해 갖고 가시면 알겠지만 통사는 내용 보면 거의 역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윤리, 그다음에 일사, 뭐 지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역사는 뭐 세계사 부분. 근데 이제 통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없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회과 통합 입장과 역사교육과 독립성 입장은 그냥 그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에서 지금 임용고시 국가에서 보잖아요. 근데 사회과 통합 입장과 독립성 입장에 대해서 나올 리가 여러분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없겠죠. 예. 남색자 파란색 있긴 있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얘들 입장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과에서 뭐 강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집어넣냐? 왜냐면 얘기하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공부하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역경을 얘기할 때 공부할 부분과 공부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전에도 제가 연구방법 공부방법론에서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성비거든. 여러분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뭐요? 그러면은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산출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성비를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시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중구난방 쓸데없는 것까지 굳이 외우시면 내년에 또 그 짓을 똑같이 해요. 예. 그거 하기 싫으면 시성비를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교과, 사회교과 비교. 요것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역사교과 같은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교과에서는 뭘 강조한다? 사회과학, 사회법칙을 강조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상대적인 것이, 역사교과에서 사회과학적 성격이 없냐?
아니에요. 사회교육도 성격이 있어요. 다만 인문학적 성격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도 인문학적 성격이 있죠. 다만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근데 공통점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거 항상 뭐에 나는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상위 목적이 뭐야? 상위 목적. 네? 민주시민의 양성이야. 이건. 그래서 교수 용기부터 해가지고 뭐죠? 계속 실자 교육과 개정까지 민주시민의 양성. 이거는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다 똑같아. 공통적으로. 민주시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애들한테 너무 꼰대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순실하고 비판하면서 막상 자기는 최순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거는 상위 목적이 뭘 위배하는 거야? 민주시민의 자질의 양성을 위배하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좀 외워두시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론을 보죠. 역사교육론. 그러면 이 역사교육의 목적론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남색책에 있는데, 역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역사는 왜 가치인가? 이런 이제 질문의 대답 형식으로 그 역사교육의 연구와 현장의 필수적인 요구된 가정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예. 근데 요 부분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반가운 4번이 뭐죠? 니와 하이트 논쟁이죠. 예. 그래서 니와 하이트 논쟁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사교육 목적을 이제 보시면 남색책의 1장에 있는데 되게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영국의 역사교육학자인 파팅턴이라는 사람과 발음하기 좀 힘든데,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니와 하이트 논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실어놓지는 않은데 뭐 이인호 교수가 있고 전옥백 교수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한국인 학자들은 뺐어. 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니와 하이트 논쟁이 나왔으니까 언제 한 2, 3년 뒤에 뭐 어느 게 나올 수, 니와 하이트 논쟁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그 영국 역사교육학자의 견해인 파팅턴의 견해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표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해 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의미가 어떻고 일반적 교육의 목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건너 떠버리고요. 예. 채점하기 좋은 부분이 어디냐? 영국의 역사교육 전문가의 견해인 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정통교육 역사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했는데, 그 정통 역사교육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전승, 도덕교육,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 이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통 역사교육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문화유산의 전승은 배타적 자민족 중심의 어떤 것들을 한다. 도덕교육은 너무 과거의 도덕적 교육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은 얼마만큼 과거 혹은 어떤 과거를 돌아볼지, 어떤 시점에 돌아갈지, 이걸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이런 비판이나, 그 다음에 정통적인 어떤 역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의 견해가 뭐냐면, 넘버링 2번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한 역사교육,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역사 이해를 증진하고, 외재적인 것보다는 사고 개발 같은 내재적 가치를 목적을 한다. 이 사람의 견해야. 예, 이 사람의 견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외재적이 뭐고 내재적이 뭐냐? 자, 외재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공통점은 외재적은 뭐냐면 그 역사교육 자체보다는 학생들 자체보다는 어디에 강조하는 거죠? 국가사회적 요구를 강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내재예요, 외재예요. 외재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민주심의 양성. 이것도 역사교육 하는 것은 뭐예요? 외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외재적인 거야. 그다음 내재적은 뭐냐? 내재적이면 상당히 다이론적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 내재적 의미는 이제 역사 사고 개발, 역사 사고력 있죠. 이게 내재적 개발 의미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학생들의 세계관과 역사 인식을 보통 또 내재적이라고 해요. 학생들의 어떤 세계관,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을 뭐냐면
내재적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면 내재적은 역사에 고유한 어떤 객관적 연구 방법론 이런 것도 내재적이라고요. 예, 그 역사 사고력, 그 다음에 학생들 세계관, 역사인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객관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 다 역사 자체의 내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트와 니의 논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트와 니의 논쟁에서 이제 키워드는 두 가지죠. 외재냐, 내재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재요, 내재요. 일단 얘는 외재죠. 뭘 강조하죠? 키워드가 민주시민의 양성, 민주시민. 근데 니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하냐? 내재를 강조해. 그럼 하이트 이론은 좀 뭐냐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 교육 자체에서 역사교육 자체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뭘 강조하는 지금 민주시민의 양성의 것을 강조한다. 외재적인 것. 근데 이해 견해는 좀 약간 이해가 필요해요. 읽다 보면 이게 뭔 말하는 거지 하는데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니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 하나가 이제 아까 내재적인 어떤 가치를 강조하는데 내재적 가치는 그 중에 여러 가지 뭐냐면 그 가치가 뭐냐면 이제 역사학 자체는 객관적인 학문이죠. 근데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강조할 경우에 역사의 객관성이 뭐야? 사라진다는 거야. 이건 이해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차 개정 교육과정 국사 한국사 교육가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현대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누구의 개입이에요? 정부 입김에 개입을 해갖고 이게 이제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뭐야? 떠받치는 영웅화시키는 그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객관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남색책에 보면 이탈성이 나는데 이 이탈성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남색책에 강조할 때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객관성 이탈성은 똑같은 말이야. 예. 인챈트먼트인가 그 영어로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탈성 뭐라고 영어 발음 저 영어 내용 보니까 그 객관성 거리두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같이 적어놓은 거야. 동호반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객관성, 공평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탈성이라서 뭐 다른 말인데 그런 건 아니고 동일한 의미예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사람의 견해가 뭐냐면 이제 기억이야. 기억이 뭐냐면 가치 중립적 병역적 목적에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용어예요. 그럼 가치 중립적 병역적 목적이 뭐냐면 보통 역사 교육의 내재적 그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였죠? 학생들의 세계관과 역사인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세계관 역사인식을 역사교육을 통해서 뭐야? 더 증진시키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세계관 역사인식을 증진시킬 때 국가사회가 개입해서 이게 올바른 거니까 이것만 해. 이런 것들만 가져.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버리면 가치 중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사회라는 것은 뭐야? 딱 중간에 있고 조종자 역할을 해주고 제공만 해주는 거지 어떤 특정한 가치가 강요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중립적 목적에 뭐냐면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것도 많은 좋은 거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이용해서 안 된다. 민주시민 양성에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니의 견해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트가 가만히 있었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니와 하이트 논쟁이죠. 그래서 니와 하이트 논쟁을 쓰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냥 하이트는 뭐 민주주의의 강조. 그냥 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재적인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만 썼고요. 하이트 막상 그 물어보는 게 니와 하이트 견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뭘 쓰라는 거야? 논쟁 내용을 쓰라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논쟁 내용을 안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게 2, 3점 문제 빵점 처리야 그냥.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채점을 해보니까 성적이 뭐야? 멀어지는 거야. 이게 맞지가 않은 게 이 논술형 문제에서 빵꾸가 많이 난 것 같아. 보면 차이가. 그러면 니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뭐냐면 가치 중립적 병행의 목적을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이해하려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한 2-3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 예. 몇 번 읽어보면서. 왜냐면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 저기 음식집에. 그래서, 짬뽕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이 있어요. 짜장면.
그래서 한 중국집, A라는 중국집에 갔더니 맨날 짬뽕과 짜장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 중국집이 있죠. 1,000원, 2,000원짜리 중국집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소비자가 A라는 사람이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해. 어릴 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커서도 뭘 선택하게 되죠? 짬뽕이나 짜장면만 선택하겠죠. 예. 근데 B라는 이제 중국집이 있어. B라는 중국집. 자, B라는 중국집은 뭐가 있냐면 이거 안 팔아. 뭐냐면 이제 탕수육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뭐 생각 안 나. 마파국수가 예? 마파두부 요런 거만 팔아요. 예, 딱 두 가지만 팔아. 그러면 B라는 사람 맨날 뭐죠? 요 두 개만 먹다 보면 선택도 뭘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겠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죠. 그 폭 안에서만 선택되는 거지. 이 A와 B를 선택하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가 이제 항상 먹던 거 있죠? 그거 선택하는 듯이 애들이 맨날 접해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일배들이 많잖아. 근데 와가지고 국수주의라든지, 인종주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이제 들먹인단 말이야. 그날 환경에서, 뭐냐면 자란 학생들은 선택을 뭘 하겠어, 당연히. 나치즘, 국수주의, 파시즘,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선택이 과연 바람직하냐, 내재적인 거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상위의 가치 필요하죠. 뭐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뭐죠? 다양성이죠. 예.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의 내재적 가치의 폭을 뭐죠? 확대시키는 거야. 오히려 민주시민의 강조가 외재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더 확대시키게 큰 공헌을 한다라고 반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이트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리아 하이트의 논쟁들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친숙해지면 쉬운 주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 쉽다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이 접해보냐 안 접해보냐 그 차이예요. 많이 접해보면 어떡하죠?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영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학분들이 있어. 수학분들. 근데 수학 문제 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느 게 다 껌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건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고,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접해보면 쉬운 거고, 많이 접해주면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어디에서 뭘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기출을.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몇 페이지 피셔는요. 기출문제지 416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기출문제지는 이제 뭐냐면 요거 2편. 네,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 작업을 통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데는 없어요. 다른 교과에서는 학원 교재에서만 하는데 학원 교재도 자기 필요한 것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 파일까지 올려놨으니까 편집해서 또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기 416페이지 5번 문제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페이지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페이지를 적었더니 이게 일이 더 많아져. 왜냐면 이게 집어넣을 때마다 페이지 수를 다시 바꿔야 돼. 그래서 그냥 번호만 적어놨어요. 자, 5번 문제에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자, 거기에 이제 얘기만 할게. 니은이죠. 역사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니와 하이트 논쟁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니와 관련된 니와 하이트의 논쟁을 서술할 것. 보이시죠? 문제. 그럼 여기에서 니와 하이트의 견해를 써야 되겠어? 논쟁을 써야 되겠어? 견해 쓰신 분들 많아. 니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트는 민주주의고 외제적이고 니는 내재적이다. 이런 식으로 청편일주를 썼더라고. 제 생각 다 틀렸어. 아까 얘기처럼 뭐죠? 니와 하이트 간에 지금 논쟁 벌이는 게 있죠? 그걸 써야 돼. 근데 이런 것들 써놓고 뭐냐면 2점짜리 이렇게 해갖고 만점. 이렇게 하면 다 틀린 거죠. 예. 그래놓고 제 답안을 보고는 이게 답안이 왜 이렇게 틀리냐고 하시는 분 있는데 자기들 채점을 잘못한 거야. 이거는. 지금 핵심이 내용 쓰는 게 지금 논쟁 쓰라고 하는데 왜 논쟁 안 쓰고 걔 내용만 쓰고 있어? 예. 문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설명한 부분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몇 페이지를 보면 다음 중 1편의 986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 쟁점과 역사교육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교육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되게 이제 역사학을 둘러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역사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들인데, 뭐, 역사는 가역 반복되는가, 우리는 과거 역사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등등, 그 역사는 뭐 과학적이고 문학적인가 하는 건데, 대개 이제 7가지 논쟁이 있어요. 7가지 논쟁. 그래서 7가지 논쟁들을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그 7가지 논쟁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뭐냐. 자, 뒤에 쭉 넘어가면, 5번째 논쟁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역사의 시대 구분 논쟁 있죠. 뒤에 넘어가서 988페이지 역사의 시대 구분 논쟁이 나왔어. 요건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게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첫 번째 논쟁 볼게요. 자,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그 역사가 강연 반복되냐 교훈되냐 이런 것들이야. 요거는 약간 이제 뭐냐면 역교론보다는 서양사 관련돼서 좀 약간 나와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서학사, 고대 서학사 부분에 교훈적 역사관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훈적 역사관. 그 교훈적 역사관은 이제 강조되는 건 역사의 정통적인 그 가치들인데, 동서양 이제 막론하고. 그 왜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하냐? 자, 역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B라는 것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A와 비슷한 유형이 뭐예요? B라는 사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런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냐 하면 인간의 본질은 뭐야? 똑같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사단칠정 다 있죠. 예. 근데 이 사단칠정이 지금도 있지만 과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사람도 있을 거야. 왜? 우리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한계를 적합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역사를 배우면 이 반복된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면 앞으로 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비슷한 사건이 유형에 대비할 수 있잖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기출,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기출 문제 분석은 똑같아. 우리가 기출 분석 왜 하겠어요? 어떤 분은 기출 분석하려니까 왜 기출 왜 하는지 그렇게 얘기해. 왜 기출과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지 않냐. 아니 어떤 병신이 그걸 똑같이 내겠어요. 네, 교수님이 그렇게 바보 멍청이는 아니거든. 그러면 기출을 낼 때 어떻게 했어? 기출 주제를 뽑아가지고 병영해서 내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내든지. 기출 주제 안에서. 그래서 그 기출을 공부하는 건데 기출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답만 해오고 있어. 그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사성을 바탕하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교훈적 역사관을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뭘 하냐면 순환사관을 강조해요. 이게 교훈적 역사관, 순환사관을 등식화시키는 거네. 왜냐? 인간의 감정은 동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게 똑같이 날 수 있죠. 비슷한 유형이.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반복된다는 순환적 사관이 있다. 그래서 순환적 사관은 뭐냐면 순환적 사관은 뭐냐면 상당수 역사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인의 역사관의 특징을 써. 그러면 쓸 게 없어요. 한 두세 가지 써봤는데 그럼 뭐야? 모르겠다. 교훈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이렇게 쓰면 50%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투켄티 게스 무엇이죠? 그냥 교훈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50% 맞은 거야. 키워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애들도 잘 모를 때 뭐야? 중앙집권, 왕권 강화 하나 쭉 하면 뭐야? 20점 만점에 1점 맞추잖아. 이런 정신을 한번 애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거기에는 이제, 그, 순환사관은 아까 말처럼 일정한 기간에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훈적 역사관과 연결되고, 순환적 역사관은 좀 약간 번역된 사관이 나선형 사관이야. 자, 나선형 사관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죠. 한 단계 더 도약된 방식으로 해요. 이게 이제 진보사관하고 연결되는데, 자, 진보사관은 이제 요렇게 가죠. 이게 역사 발전 방식이 요렇게 가잖아요. 이게 진보죠. 근데 요 진보사관을 약간 변형한 것이 뭐냐? 순환적 역사. 진보는 진보인데 이게 요렇게 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똑같죠. 여기 순환은 똑같아. 순환의 행태는. 근데 순환의 질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남세 측에 설명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죠. 유물사관. 그래서 마르크스는 5단계 발전론에서 뭐라고 해요? 생산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생산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생산 도구가 달라지면 이거를 플러스하고 뭐죠?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되고 그래서 승리자가 이김으로써 역사는 한 단계 발전되면서 5단계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보다 어떻게 죠? 좀 더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제 그것도 이 진보사관 병행된 나선형 수용사관의 한 일종이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 나선형 수용사관이나 이제 순환사관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 이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그 문제점과 그 밑에 시사점 같은 거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은, 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사관이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적 역사는 항상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교훈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문제점, 시사점 외워두시고요. 그럼 좀 보면요. 일단은 그 인간의 고정적 요소도 있지만 그 형성적 요소, 변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의 판단이 역사 형성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도 있지만 인간이 또 개인적 요소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심리 요소나 다양한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유사성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거 최근에 많이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도 그렇죠. 기출 문제 막 분석을 해놨더니 이상한 리어 하이트가 나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서 얻은 교훈도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TV에서는 홍합범죄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뭐 누가 누굴 죽였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고 이런 것들 하면 그 얘기할 때 뭐야 사람들이 제 얘기할 때 매스컴에서는 이게 나쁘다.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했어요. 소수의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도 저렇게 홍합범죄에서 안전범죄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뭐냐 가치가 많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항상 뭐냐면 이상한 방식으로 진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의식을 사회와 현실에 적용해야 적절한 유효한 교육을 판단을 시도하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죠. 뭐죠? 결과물이죠. 예. 그래갖고 그 역사의 목적이 반드시 교훈을 얻는 데만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역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탐구를 하는 데 있죠. 팩트를 파악하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역사를 접근하는 데 있는 거지, 교훈을 얻는 데 있는 건 아니야. 교훈을 얻는 거는 뭐냐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요게 좀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적어 놓으세요. 치자의 학문에 머물 수 있다는 거지. 교훈적 역사를 강조하면 치자의 학문에 머물 수 있어. 왜냐하면 정근대 시대 때 역사들, 특히 동양에서는 자치 통감이니 통감강모이나 이런 것도 있죠. 감자 붙는 거 있죠. 거울 비춰가지고 역사의 거울에 비춰갖고 교훈은 되게 누가 보는 거야 이거? 일반 무지성인 백성들이 본 거야? 그거 아니죠. 누가 보는 거죠? 되게 사대급, 왕급, 황제급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보고 정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하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면 나중에 이제 교훈의 역사관을 강조할 때 문제점 이게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수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역사교육의 호용은 목표가 있는 결과를 획득을 전제로 해서 과거 사실 교훈을 얻기보다는 현재 유사한 사안과 조건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 행위를 추출해 비교하는 악몽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과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같은 인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예요? 비슷한 유형이 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비슷한 대처 방식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의 교훈을 전할 활동은 과거 사회 및 현재 이해에 기반한. 왜냐하면 현재와 사회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나.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과거 입장에서 그때 과거를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고, 양쪽의 시각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교육 수업의 시사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문제점과 시사점 부분은 좀 외워두시고요. 제가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약을 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항상 봐라. 남색책. 그리고 항상 요약본을 기준을 삼지 마세요. 뭐 누구 서브노트든 제 뭐 요약본이든 뭐 학원 교재든 간에
다 인간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색지에 꼭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아 틀려? 요약본 이렇게 적혀있는데 누구 책에 이렇게 썼는데 그거 객관적 기준으로 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항상 기본서가 객관적 팩트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자, 거기 역사의 가학성과 문학성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역사는 가학적이냐, 문학적이냐. 이거 맨날 논의해. 그래서 이 가학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낭캐죠. 팩트 강조하는. 역사에 대한 어떤 팩트를 강조하고 어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방법론을 강조하고 분석 이론적, 그리고 가학적 가설과 법칙 이론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랑케사학이나 아니면 이제 이건 랑케는 실증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랑케사학을 영향을 주지만 그러니까 랑케사학하고 다른 또 실증주의가 있어. 논리 실증주의. 햄페이나 포포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랑케사학에서 강조한 랑케 실증주의하고 포포와 햄페이의 실증주의 좀 약간 비교해가지고 차이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학적 성격은 뭐냐? 주관적, 윤리적, 뭐 도덕적, 역사인식, 주관성, 그다음 사회 불완전성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하다. 상상력, 직관, 인간의 이해를 할 수 있고 등등등등 내러티브서 자 그리고 특수성, 구체성, 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문학적 성격인데 자 이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볼 때 간념론자들 그 다음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에 속하게 있죠. 예. 그래서 물론 간념론자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약간 달라요. 왜냐면 간념론자는 팩트를 좀 인정해요. 거기에 이제 역사 상상을 부여한 거고 팩트를 기반으로 상상을 부여한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그냥 팩트 무시하고 상상만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는데, 자, 하여튼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학계에서도 이게 의견이 있고요. 그럼 절충론은 뭐냐? 항상 이제 가학성과 문화성을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연구와 서술 절차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설의 진위 증명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전체적 종합증명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문학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 사건의 유사성 일반화, 가학성을 물론 엄밀한 일반화 아니에요. 비슷한 일반화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역사의 가학성과 문학성의 차이 써. 요건 너무 강범위해.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학성과 문학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절충한 견해를 써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견해 쓰라고 했더니 자기 견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역견을 보면 발산적 사고를 하신 분들이 학산적 사고를 그분들 거의 대부분 떠오르죠. 학산적 사고가 아니에요. 답은 이미 뭐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 시사점이 뭐냐? 항상 이제 뭐가 두 가지가 대입되기 때문에 항상 역사교육이 뭐죠? 절충을 해줘야지. 어느 걸 배제하지. 이건 뭐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보통 교육에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그 유형의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답은 뭐죠? 항상 어떤 걸 배제하지 않은 채 절저하게 절충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면접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예. 자, 마찬가지로 문학성과 가학성을 동시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탐구적, 가학적인 거죠. 그다음 객관적이고 직관적 상상력, 통찰 양성을 추구한다. 같이 문학적인 것들. 추구하고 사료 등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수업자료 하고 역사 탐구와 해석 능력을 배양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석과 판단하며 의미도 부여하며 또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역사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석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거죠. 근데 거기에 역사에서 이야기를 짓는 거는 뭐야? 문학적 내러티브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서술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논쟁을 볼게요. 세 번째 논쟁. 자, 역사가 역사인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역사인식이 뭐냐, 역사의식이 뭐냐,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기가 좀 약간 예민하죠. 예, 왜냐면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학자마다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어느 게 답이라고 딱 정의하기 힘들어. 다만 이제 파란책이나 이런 데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1장에는 무슨 자아의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몇 개를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견해뿐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역사의식이 뭘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걸 외우면 요거 외우면 나올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역사인식은 항상 어디가 있냐? 현재성과 관련돼. 현재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재에서 나온 거야. 심지어 이 현재성이 역사인식이 과거를 역사 연구할 때 투영이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MB나 이명박 정권 때, 아니, MB가 그 박근혜 정권 때, 항상 문제점이 뭐야? 소통 부재죠. 소통 부재야. 소통 아니야. 분통이잖아. 그럼 소통을 그리워하죠. 그러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한 역사를 소재 드라마에 보면 과거를 얘기하지만 거기 항상 뭐가 얘기해? 소통을 얘기하죠. 과거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은 뭐예요?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요런 그 현재 인식을 되게 강조한 거, 역사가 역사인식을 현재 인식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콜링우드, 코체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간념론자죠. 간념론자는 낭케는 과거를 강조하지만 이는 뭐죠? 현재를 강조해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시사점이 뭐냐? 이건 좀 외워두셔야죠. 예. 그래서 역사교육의 시점이 뭐냐면 현재 교육과 역사 내용에 대한 탐구 과정 압도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과 역사 내용에 대한 탐구 과정을 압도하는 이유는 경계하고 목적의 표현적 입장에 따라 해석 및 학습의 근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신라가 삼국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신채호가 살았던 시대가 뭐예요? 일제 통치 시기잖아. 그 다음에 민족주의 강조하고, 신채호 입장할 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부신이나 신라나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을 거 아니야, 삼국사기나. 그러면 이런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인들의 입장도 같이 나요. 과거인들의 입장은 신라 백제 고구려 뭐예요? 각기 다른 나라였지 같은 민족을 생각 안 했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역사의 작업을 통해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사관의 가축을 가능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작업이라는 건 이제 사료 분석의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사관의 구축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기억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오타가 잘못했는데, 기억은 유의점을 해두는 게 낫겠네요. 유의점을 해두고, D는 니은만 시사점 이렇게, 그래야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고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쟁이 뭐냐면, 역사와 개인이 뭐냐.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적 위치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논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상가의 의견들이 마르크스, 스펜셜, 헤겔, 이런 사람이 있죠. 자, 마르크스는 그 개인과 구조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요? 구조를 강조하죠. 개인이라는 구조 속에 그냥, 행위가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스펜셜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통해서 되게 사회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위인, 시대정신, 이런 것도 인물 강조죠. 주관적인. 그래서 그 마르크스나 스펜셜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개인과 그 다음에 시대를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를 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 시사점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역사가 개인과 시대의 기능은 동시에 규명. 개인과 시대가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개인은 거기 태어나죠. 내가 어디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지, 음수저, 흑수저, 내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조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만들어온 사회적 관계망이 뭐야? 던져진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구속받지만 또 인간이 나름대로 자율성을 통해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구속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험 문제 어디 나오냐? 5번째 논쟁인 역사의 시대 구분 논쟁이죠. 여기 역사의 시대 구분 논쟁. 여러분들 좀 지치신 것 같아서 좀 약간 시다 할게요. 예.